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. 이 5개월 동안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이 이어졌는데요. 간밤에도 여러 언급들이 있었습니다. 네,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.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십시오, 실장님. 간밤에는 자동차 관세를 또 언급을 했어요. 이미 25%를 부과하고 있는데 더 높일 수도 있다.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?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. 그러니까 상호관세 지금 국가별로 하는 상호관세는 사실 좀 유예가 돼 있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 안에 어떤 결과를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. 왜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냐면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? LA 사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이제 품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국가 간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미국이 한다 그러면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자동차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?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 우리 25%씩 올렸던 거. 그거를 이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좀 메시지를 받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많이 또 들어갔었고 미국 내 생산 비용이 워낙 높습니다. 그렇죠. 누가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뭐 그런 속내를 이제 비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철강 알루미늄도 지금 50%로 또 올려놨잖아요.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반응을 또 살펴보면 25% 관세 부과 때도 트럼프가 미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 내의 그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지금 관세 인하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관세를 내려야 사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되고 그 자동차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도 일자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 이제 인하를 하라고 아무리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철강은 안 그랬겠습니까? 다 똑같죠.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후퇴를 한다. 그러니까 치킨이 돼버렸죠 지금. 그래서 그런 거를 상당히 좀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이라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은 일단은 실행이 들어가고 좀 분위기보다 나중에다 뭐 25% 다시 철회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. 거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간밤 주가가 다 하락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한국 자동차 업계, 당장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도 굉장한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 5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 많이 줄어들었어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, 뭐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해외 시장이나 전체 수출이 5월달에 마이너스 한 1.3% 정도 감소를 했는데 미국 수출은 8%가 감소했고요. 미국 수출 중에서 자동차 수출만 뺐을 때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%가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게 관세 효과는 맞긴 맞는데 그 전에 좀 미리 미국에 수출해 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관세 인상이 25%인데도 이 정도니 정말 50%를 올리면 뭐 미국으로 하는 자동차 수출은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현대기아가 미국도 공장이 있으니까요. 그쪽에 생산 비중을 높이면 되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조정을 하는 게 그게 또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그 관세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호관세를 7월 초쯤으로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상호관세 국가별 협상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이런 자동차를 뭐 20에서 50%를 올린다든가 이런 좀 액션을 취해줘야 그 이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이 좀 약간 움츠러들잖아요.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상호관세 협상 타결이 있기 전에 한번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
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요. 냉장고 세탁기에도 25%의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. 이거는 철강 관세랑 직접 연관된 그런 관세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? 네,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에는 우리 철판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철강 제품의 파생 상품까지 되는 건지 모르겠죠. 우리 뭐 네. 철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? 뭐 예. 세상에 그런 제품이란 존재하지 않죠. 예, 그래서 아무튼 뭐 걱정은 되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가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%밖에 안 돼요. 예. 그리고 대미 수출에는 한 3% 정도. 아. 그러니까 직접 건너가는 거는 사실 뭐 예.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해당 기업에서는 발시키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 가전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일기 때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또 무관세 협정이 있어서 멕시코로 우리가 공장을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예, 되고요. 예. 지금 뭐 통계 기준에 따른 틀리긴 한데 우리 LG하고 삼성 가전이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. 그렇다면은 베트남이나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을 거고 네. 거기다가 25%를 때린다. 그럼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그 트럼프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는 상호 관세에 품목 관세를 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예, 예. 그죠? 근데 베트남이 지금 상호 관세가 46%인가 지금 일단은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게 뭐 꼭 가전에 때린다고 베트남에 46 더하기 25가 되느냐? 그건 아닐 수도 있다. 근데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건 트럼프 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수출 가전 기업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. 네. 아마 이 정확한 어떤 관세율 같은 거는 트럼프 본인도 지금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득을 제외하면은 과연 미국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된 상황인데요.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와 첫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.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전 정부들은 조금 한두 달은 지났던 것 같고요. 제 맞아요. 기억으로는. 예.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는 그리고 경제를 끄는 어떻게 보면 고용과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고요. 예.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워낙에 조기 대선 형국이기도 했고 또 이례적으로 이르게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재계의 선물 보따리는 좀 신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? 그 기존에 이제 대통령들께서 취임하시고 네. 이제 재계 총수 뭐 경제 단체들 만나면 몇 조 투자한다 이런 걸 받았잖아요. 근데 전 정부 때 1,000조 원도 있었죠. 그런데 그것도 좀 이렇게 시대가 좀 지난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. 물론 이제 최근에 한국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해야 이제 사이클이 완성이 되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뭐 옛날처럼 몇 조 뭐 금액 예. 뭐 10대 그룹이 몇 조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철진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뭐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. 이런 쪽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금액들이 다 지켜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.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철진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부와 재계 지금 만나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. 이런 이야기들 오늘 오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 없죠. 예, 처음 오늘은 만난 그렇겠죠? 자리에서 예. 그런 껄끄러운 이슈를 기업에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하신다면은 뭐 주제는 될 수 있는데 그 예. 구주제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.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좀 뜻을 모으자, 힘을 예. 합하자.
이제 그런 좀 덕담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이 제출됐는데 공정위가 이걸 퇴짜를 놨습니다.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? 저도 몰랐는데 그 예. 마일리지로 이제 꼭 뭐 비행기 표를 사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. 아시아나께 훨씬 좋았던 모양이에요. 예. 예. 그러니까 아시아나께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대한항공에는 살 수 있는 게 이제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확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소비자의 권익이 하락하는 거다. 예. 그렇게 공정위가 판단을 한 거고요. 다만 이 통합안은 공개를 안 합니다.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는 거에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. 예. 예. 이거를 해결 못하면은 이제 그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공정위가 이제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요걸 네. 하려면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네요. 예.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에는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. 그 전까지 좀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어쨌건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양 회사도 많이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다음으로는 부동산 한번 짚어볼까요? 지금 부동산이 관망세를 보이는 듯 또 수도권은 오르는 듯 이렇게 혼재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.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은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뜰 때 공식이 있거든요. 네. 서초 강남 뜨고 그다음에 송파 강동, 그다음에 마용성, 그다음에 강북. 예.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강북은 아닌데. 예.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뜬다는 게 그 사람들 심리가 일단은 그 3단계 DSR 그때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잖아요. 예. 미리 땡겨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은 과거 이제 보다는 뭐랄까 좀 공급 위주 규제보다는 예.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저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3분기 중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거가 겹치면서 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3단계 DSR이 들어가면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. 분위기는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게 불장이라고 얘기했던 작년 8월 네.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오르고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주간 매매 가격이 송파 같은 곳이 0.71% 한 주 만에 올랐으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름폭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7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, 7월 3단계 스트레스 DS 할 때 어떻게 될지 이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현장에서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이제 송파가 0.7% 한 주 만이거든요. 한 주, 예. 한 달이 아니고. 그럼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팝니까? 좀 더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예. 가격이 좀 오르는 상황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데, 근데 이게 전국도 0.03% 올라가긴 했지만, 지방은 저기서 이제 전국이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 올라갔던 지역까지 포함한 거잖아요. 예. 그걸 빼면 사실 지방은 아직은 좀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서울에 좀 뭐랄까 핵심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게 전국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서울 지역은 항상 그랬잖아요. 뭔가 이슈만 있으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게 수도권, 특히 서울은 약간 억제를 하되 지방의 경기는 살려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. 실장님께서는 어떤 해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답이 없는데 지방의 문제는 미분양 문제가 너무 심하고 또 PF 부실 사업장이 지방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우리 뭐 LH라든가 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미분양이나 부실 부분을 좀 미리 사주는 이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서울 지역은 지금 사실은 저 상황을 지금 이번에 가격 계속 오르는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
이제 전세난으로 번집니다. 아. 공급이 적은 원인도 크거든요. 그래서 예, 예.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서울 지역의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.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